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아까 몇 장으로 돼 있었죠? 12장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총칙 제 1조 목적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보죠. 우리는 키워드로 갈 겁니다. 1조 목적을 왜 배워야 되나요? 당연히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들쭉날쭉해요. 뭐 여기는 이렇게 안전을 하고 여기는 뭐 안전 조치를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기준을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세요. 그거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제 책임 아닌데요. 제 책임 아닌데요 하면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뭐 할 건데요? 산업재해 예방할 거예요? 재해가 뭐냐? 이따 나오겠지만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쾌적하게 하고 싶어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안전해요. 나 건강해요. 이거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만들었어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확립할 거고요. 그리고 누가 책임질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 노무 제공한 사람이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제 2조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조 밑에 이렇게 숫자 1점으로 돼 있는 거 뭐예요? 조, 항, 호, 목 중에 복습합시다. 1점으로 돼 있는 게 뭡니까? 호예요. 그렇죠? 2조의 호입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자, 산업재해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자, 이제부터 용어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맨 처음이고 용어가 흔들리면 뒤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기반을 우리 세우고 갑시다. 자, 산업재해란 뭐냐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진, 분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작업할 때 또는 뭐 작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망, 부상, 질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게보다 산업재해입니다. 그럼 산업안전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안전법에서 산업재해란 거는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산업재해입니까? 아니죠. 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산업안전법에는 사람이 다쳐야 산업재해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중대재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대재해는 당연히 뭐 중에 있겠습니까? 산업재해 중에 크게 다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산업재해 중에 사망처럼 재해 정도가 심해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이런 게 바로 중대재해입니다. 자, 처음 나왔네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뭐였죠? 시행 규칙이었습니다. 중대재해 범위. 그러면은 중대재해는 어느 정도까지가 중대재해인가요? 몇 명까지 다쳐야 중대재해죠? 반드시 정해줘야죠. 이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차 면접까지도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서 당연히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3, 2, 10으로 보통 외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어떤 거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입니다. 뭐 집에서 쉬거나 병원 가서 출근 못해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어떻게 외운다? 중대재해는 1, 3, 2, 1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2명, 그리고 부상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1, 3, 2, 10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1, 3, 2, 10. 그리고 근로자란 누굽니까? 저 근로기준법의 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랍니다. 제가 당연히 가져왔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에서는 근로자가 바로 보다 직업의 종류랑 관계없이 그냥 근로를 해서 돈 받는 사람은 모두 보다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누굽니까? 우리 사장님 누굽니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업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봅시다.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중에 대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근로자의 중요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가 뭐예요? 2분의 1 이상이죠. 절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근로자 대표, 대빵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근로자의 2분의 1만 대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근로자 대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도급입니다. 1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도급이란 뭐냐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까지 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계약이 바로 뭐다? 도급입니다. 뭐 하청을 준다, 외주를 준다, 다 뭡니까? 도급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좀 도와줘서 이것 좀 해주세요. 도급입니다. 그럼 도급 2는 뭐예요? 어, 내일 해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업주가 도급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별표를 쳐야 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다만 근데요, 이 일을 막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이에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도급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개인이요. 저는 이번에 집을 샀어요.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 그럼 스스로 합니까, 보통? 스스로 리모델링 잘 안 하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업자에게 맡기겠죠. 리모델링 업자에게 맡겨요. 근데 이 개인은 뭐 한 사람이니까 발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급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업자는 뭐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전기 쪽은 이런 분들이 해주세요. 뭐 배관 쪽은 뭐 수도 쪽은 이런 분들이 해주세요. 뭐 문짝 이런 분들이 해주시고 뭐 도배라든지 뭐 바닥 타일이라든지 뭐 천장은 이런 분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다 나눠주죠. 이 행위가 바로 뭐다? 이 행위가 도급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도급을 주니까 도급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개인, 우리 집 리모델링 해야지 하는 사람은 도급인입니까? 도급을 주고는 있어요. 그쵸? 내일 해주세요잖아요. 그쵸? 근데 도급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리모델링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어떤 건설물이든 건축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거기서 공사 중에 뭐 다치거나 죽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도급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저는 그냥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저는 그냥 돈 주고 맡긴 것뿐인데 왜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도급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엄청난 책임을 돈 주고 맡기는데 왜 내가 져야 돼요? 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도급인은 뭐가 아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수급인은 누구냐?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예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나는 도급인이야. 내가 도급을 줘요. 여러분이 도급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일을 줘요. 도급. 나는 일을 받아요. 수급.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급인.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급을 주고 도급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관계수급인이에요.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이란 이게 보이시죠? 여러 단계 결제청을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다 이 모두 합쳐서 뭐다? 관계수급인이다. 이런 모든 도급 주고 수급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관계수급인이다.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아까 나오죠. 건설공사 발주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 시공을 주도하거나 총괄 관리하지 않아요. 나는 내 돈 주고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란 최초 도급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공을 주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괄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도급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도급해요. 아까 기억나시죠? 어,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겨요. 인테리어 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한 번 더 줬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에요. 왜?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넘겨?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란 이런 공사들을 말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건설공사야. 다른 공사는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사들만 건설공사야. 자, 첫 번째 당연히 건설공사는 건설공사겠죠. 그다음에 전기공사하는 것도 건설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도 건설공사, 소방시설공사도 국가유산수리공사도 건설공사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공사로.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빈출이 돼요. 그래서 건설, 전기, 전복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이렇게 5개 적어주십시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노트를 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PDF 그 위에 쓰셔도 좋지만 쓰는 건 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트를 따로 뭐 종이 노트든 아니면은 뭐 패드, 필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반드시 따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12 안전보건 진단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이란 이건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 산업재해 예방해야 되죠. 위험한 거 우리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사고 나겠는데? 이렇게 하면 다치겠는데? 라는 것을 미리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다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좀 못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하면 다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까지가 안전보건 진단입니다.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왜냐면 위험한 작업을 그냥 막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은 노동자가 일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 측정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작업 환경이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 또는 그 작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누가 해야 돼요? 사업주가 해야 돼요.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검사 받는 거 하기 전에 사장님 스스로 먼저 하셔요.
그렇죠?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시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왜? 사장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건데 당연히 사장님이 하셔야죠. 사장님이 뭐 하셔야 된다? 작업 환경 측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측정 계획을 작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건지 계획을 세우시고요. 시료를 채취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 평가 맡겨서 판단을 하셔야 여기까지가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법은 거의 모든 사업에 적용입니다. 저 산업안전법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025년 문제예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아까 노트에 적으라고 했죠. 국가유산 수리공사 있죠?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뭐다? 건설공사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다. 맞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분의 1을 대표하는 자가 내가 근로자 대빵이야. 맞죠? 바로 여기 있죠. 그다음에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입니다. 사장님들 전부 관계수급인이에요. 그다음에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었죠. 여기서 위에 설명해 드렸죠. 왜? 도급인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일 맡아놓고 책임 안 지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입니까? 나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책임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5번입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아하 1, 3, 2, 10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름 뭡니까?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의 몇 명? 2명. 부상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10명. 자, 사망자 1명. 중대재해입니까? 예. 그다음에 직업성 질병사가 동시에 5명. 몇 명? 10명. 디귿 봅시다. 3개월 이상의 요양. 오케이. 3개월 3. 오케이. 3개월 이상 요양 맞아요. 동시에 2명.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뭐 해야 되냐? 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야 돼요. 호가 없는데요? 넘겼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할 일까지 알 필요는 없죠. 지방자치단체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긴 좀 알아줘야죠. 사업주, 사장님들은 뭐 해야 돼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들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공표, 협조, 누구누구 협조해 주세요. 산업재해 났을 때.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하려면 이런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10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자, 10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입니다. 매우 잘 나는 문제예요. 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음, 너네 사업장 조금 산업재해 자주 발생한다? 안 되겠어. 너네 공표해. 니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너네 회사 산업재해 되게 자주 발생한다는 거 올릴 거야. 뭐뭐 올릴 거냐면요. 발생 건수 해마다 몇 회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휴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니네 순위 몇 순인지 공표하게 할 겁니다. 다 알 수가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합니까? 산업재해 발생 경수 공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만 공표할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공표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산업재해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봅시다. 어떤 사업장들이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까발려야 되나 보겠습니다. 자, 법제 10조 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이런 애들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입니다. 그래.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명 죽으면 뭐였죠? 중대재해였어요. 근데 연간 2명. 아하. 매년 2명 이상 죽으면 뭐 할 거다? 우리 니네 까발릴 거야.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해야 됩니다. 뭐?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까발려야 돼요. 1년에 2명 죽으면요. 그 사망만인율 만 명당 몇 명 죽어요? 니네 근로자 10,000명 있는데 10,000명당 몇 명씩 죽어요? 라는 이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네. 규모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업종의 평균이 다 나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니네 평균 이상이야. 안 되겠어. 좀 더 관리해. 뭐 할 겁니까? 공표할 겁니다. 사망만인율이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일 때. 그다음에 이겁니다. 중대산업사고. 어이구 예쁘게 조금 다시 볼게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거요. 중대재해입니까? 말이 다르죠. 우리 이따가 배울 겁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는 중대재해랑은 조금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정확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중대재해랑 중대산업사고를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데가 공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사실을 발생 사실을 은폐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 조금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4가 아니라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4. 그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어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관한 보고를 3년 동안 2회 이상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봐준다 이거예요. 나 까먹었어. 아 맞다. 산업재해 있었는데 보고 안 했네. 까먹었네. 한 번 봐줘요. 근데 3년 동안에 2번? 이건 조금 고의성이 있다. 니네 안 되겠어. 니네 공표한다? 공표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간 2명 이상 사망자.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숨긴 거예요. 이거는 보고를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부러 숨긴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 한 사업장입니다. 한 번은 봐준다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도급인의 사업장 지정으로서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이런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이런 사업장 이런 장소에서 공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공표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붕괴 우려 장소, 기계 넘어질 수 있는 장소, 안전난간, 뭐 비계 거푸집 설치 해체 장소, 딱 봐도 위험한 장소들이죠. 이런 위험한 장소들에서 이런 애들이면 다시 자, 두 번째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도급인이에요. 내가 일 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관계수급인이 되겠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인크루트 좀 해주세요. 헤드헌팅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모집해서 우리 작업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구를 맡겼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근로자 플러스 내가 사람들 좀 구해주세요 해서 온 사람들까지 그 둘 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거요. 설명은 어렵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내의 근로자, 직속 근로자만 이런 발생 건수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 근무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다 올려야 됩니다. 그냥 사장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다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통합공표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공표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표해야 돼요 라는 건데 통합공표 대상은 조금 달라요. 자, 통합공표 대상은 뭐냐? 해당하는 게 다릅니다. 500명 이상이 근로하거나 근로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근로자를 포함하여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서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급인 예를 들어 나 삼성이에요. 삼성에 직속 근로자들이 있어요. 삼성 정규직들이 있겠죠. 근데 삼성에 와서 그 하청에 있어요. 혹은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아니 파견직이에요. 이런 사람도 다 와서 일합니다. 삼성에서 그렇죠? 파견직에서도 일하죠. 근데 삼성에서는 일하다가 한 명 죽었어요. 근데 파견직에서는 2명 죽었어요. 근데 이 파견직이 삼성에서 일해요. 자, 보겠습니다.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 예를 들어 삼성 10,000명이라는데 한 명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산출한 사고 사망인율 1 플러스 2 몇 명 죽었습니까? 3명 죽었네? 이게 더 높아? 그럼 너 관리 제대로 안 한 거야. 통합 공표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제조업이거나 철도운송업이거나 도시철도운송업이나 전기업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노트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도급인 사망사고 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 모두 합쳐서 사망사고 만인율이 더 높다? 그럼 넌 통합공표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와 통합공표가 다른 겁니다. 어차피 문제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하기 위해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하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을 해야겠죠. 이거 안 하면은 은폐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조금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항,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랑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건데 잘못됐네요. 초록색으로 바꾸고 여기도 초록색으로 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릴 거냐면 관보 그리고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하여서 등록한 신문, 인터넷 이런 데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 세 가지입니다. 아까 산업재해 뭐였죠? 노동자가 다치는 거였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업 중에 업무로 인해서 뭐 건설물, 뭐 원재료, 뭐 가스 증진, 분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망, 부상, 질병 다 산업재해입니다. 자, 산업재해가 더 크겠죠? 범위가 더 커요. 자, 산업재해 범위 안에 자, 중대재해가 있겠죠? 이만큼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 범위 뭐였습니까? 1320이었죠? 한 명 죽거나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동시에 10명 중대재해입니다. 네, 중대산업사고부터 봅시다. 얘는 중대산업사고예요. 보면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위험한 것들을 누출 화재 폭발시켰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이 그러자 즉시 피해를 주거나 누출 화재 위험한 것이 폭발했어요. 불 났어요. 누출됐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즉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중대산업사고입니다. 키워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대산업사고는 위험한 것들이 누출 화재 폭발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다치거나 바로 즉시 다치거나 혹은 주변까지 화재가 번지고 주변까지 막 이런 유해 물질이 누출되고 폭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중대산업사고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정의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두 개가 있습니다. 중처법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아마 디테일하게 알고 가시는 게 조금 구분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겁니다. 자, 중대산업재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중처법에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그렇죠? 중대재해랑 겹치죠.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입니다. 요양이 아니라 치료가 2명 이상. 그리고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입니다. 부상이 아니라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다. 중대산업재해입니다. 다른 부분 반드시 필기해 두시고 확인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대 시민재해 보겠습니다. 시민재해는요. 시민재해란 말이 들어가죠. 시민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이었는데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10명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한 사람이 10명 이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부상은 2개월 10명 질병은 3개월 10명 그리고 건설진흥법입니다. 건진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사고.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보셔야 되는 게 사망, 1명 죽더라. 3일 이상 휴업을 해야 되는 부상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더라. 그러면은 건설사고입니다. 오,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냐? 재산 피해입니다. 지금까지 재산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건설진흥법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건설사고구나. 근데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중대한 건설사고. 와, 3명 죽었어요. 3명 이상 죽었어요. 부상자가 10명 이상이에요. 아니면 건설하다가 아니면 이미 지어진 게 통째로 붕괴되거나 전도돼서 재시공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할 때는 중대한 건설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재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몇 조였습니까? 10조죠. 공표 대상 5가지가 있었죠. 자, 사망자가 연간 1명 맞습니까? 연간 1명이 아니라 연간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 다음에 중대산업사고 발생했어요. 중대산업사고 뭐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 물질이나 설비가 그렇죠? 화재 폭발 누출이 되어서 노동자가 즉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주변까지
그 사고가 번질 위험이 있는 게 중대산업사고였죠. 네, 맞죠.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어요. 어우, 큰일이죠. 이것도 공표해야죠. 그다음에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이에요. 니네 근로자가 다른 데보다 사망률이 더 많네. 그러면 안 되지. 니네 공표해야죠. 사망 만인율. 그다음에 3년 이내에 2회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공표해야죠. 1회는 어떻게 한대요? 1회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1회 정도 놓칠 수 있어. 근데 2회부터는 고의성이 좀 있는데 1번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공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연간 2명 맞죠? 그다음에 규모별 사망 만인율 이상 평균 이상이에요. 맞죠? 중대산업사고 맞아요. 은폐했어요. 맞아요. 근데 1회는 봐준다. 세 번째입니다. 통합 공표 대상이네요. 좀 다르죠. 여기는 그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뭐였습니까? 재해율, 발생 건수,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순위였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하는 거고요. 통합 공표는 뭐였습니까? 몇 명 이상 있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네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제조, 철도운송, 도시철도운송, 전기업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면서 뭐 하는 거? 도급인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합친 거 관계수급자까지 합친 게 더 높아. 그러면 통합공표야. 아마 대다수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도시가스업은 아니다. 21년 기출문제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표 대상 사업장이네요. 10조죠. 그렇죠? 연간 1명 아니죠. 2명. 사망 만인율이 평균 이상이에요. 맞죠? 중대재해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다 했죠. 중대재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중대산업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어요. 맞네요. 근데 은폐할 우려가 있는 입장? 그걸 어떻게 합니까? X죠. 그 다음에 1회는 봐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공표 맞죠? 중대산업사고 공표 맞죠? 세 번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들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런 거는 세모 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모 보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도급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이쪽이죠. 자, 법 제 10조에서 여기 한번 봅시다. 2항에서 보면 발생 건수 중에서 1항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3항에 보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대한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절차 방법 이런 거는 뭘로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뭘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된다. 그래서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바로 뭐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 치사하죠. 사실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령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표의 절차 방법은 뭘로 한다? 고노부령으로 한다. 우리 아마 1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은 실무 절차 서식 안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차는 뭘로 정한다?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다?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때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어요. 절차는 뭐다? 고용노동부령이다. 대통령은 뭐다? 범위, 대상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그리고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강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3강에서